안녕하세요. 저는 글램페틱 시스템과 IRBD PD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서진원입니다. 먼저 이 주제는 제가 한 논문을 읽고 나서 정리한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필요한 개념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D는 다들 아시다시피 파킨슨스 디시즈를 뜻하고, 뇌 중간내에 위치한 흑색질 부위에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의 응집에 의해 발생합니다. 흑색질은 치밀 부분과 망상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이 치밀 부분에 도파민 생성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에 알파시누클레인이 응집되면 도파민을 생성하는 뉴런의 소실이 일어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파킨슨병 환자에서 흑색질이 더 감소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으로는 IRBD가 있는데요. RBD라는 건 렌수면 행동 장애를 뜻하고 I는 이디오패틱을 뜻합니다. 바로 특발성 원인 불명 램수명 행동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IRBD 또한 PD랑 비슷하게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알파 시누클레인이 응집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위가 바로 서브레이터 도르설 테그멘탈 뉴클레어스라고 다리 내에 위치하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바로 램수면 중 근육 이완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근육 이완이 잘 일어나지 않는 IRBD 같은 경우에는 Dream Enactment라는 램수면 중 꿈이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는 증상이 나타나 주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무엇이냐 하면 뇌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시냅스 전 종말 부분에서 발견이 많이 됩니다. 이 특성에 기인해서 이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 방출을 조절하고 시냅틱 펑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은 위에 초록색 부분이 physiological condition,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솔로블한 형태인 모노메릭, 단량체나 테트라메릭, 사량체와 같은 형태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단백질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응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 유전자를 뜻하는 SNCA의 변이가 생기거나 유비키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이나 오토파지 자가포식과 같은 단백질 분해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응집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부분이 바로 아래 빨간색 네모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응집이 일어나게 되면 올리고머, 프로토피브릴, 피브릴 단계로 점점 응집이 되다가 루이스체라는 루이 바디까지 형성하게 되어서 PD나 IRBD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RBD의 정확한 약자는 Rempli Behavior Disorder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격근의 무긴장증이 정상인데 그게 소실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진단되면 10년 후 정도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시누클레인오패티가 발병하는데, 시누클레인오패티라는 건 뇌에서 알파시누클레인이 응집이 되어서 뉴로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를 나타내는 그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의 예로는 PD, 그리고 루이스 스치멘 DLB, 다계통 위축인 MSA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개념이 바로 글림페틱 시스템인데요. 이 글림페틱 시스템은 합성어로서 글리아 셀스라는 신경계에서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와 림페틱 시스템이라는 림프계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이 글림페틱 시스템은 뇌에서 림프계가 관여하는 배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곳은 PVS라는 혈관 주위 공간입니다. 뒤에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글림페틱 시스템은 뇌에서 혈액 외에도 흐르는 뇌척수액인 CSF가 PVS를 통해 뇌조직 사이를 흘러다니다가 뇌 노폐물을 수거하고 회수해서 뇌 밖으로 배출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글림페틱 시스템이 디스펑션이 된다면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 같은 것들의 응집이 제거가 안 돼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른 논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파시누클레인과 같은 단백질의 응집도 제거되지 않아 PD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맨 위쪽에 있는 부분이 서브아크노이드인데, 그 스페이스가 바로 뇌와 뇌막 사이의 액체 저장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CSF가 있겠죠? 근데 그 CSF가 Perivascular Space, PVS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간은 혈관의 어드벤티시아라는 외막과 에스트로사이트 엔드피트라는 말단 돌기로 감싸져 있는데, 여튼 그 공간에 들어간 CSF가
맨 아래쪽에 있는 아쿠아포린4라는 단백질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세포 사이액인 ISF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두 액체가 섞이며 대사노폐물인 메타볼릭 웨이스트를 수거하게 됩니다. 저렇게 갈색 반점들이 메타볼릭 웨이스트고요. 그래서 이 회수된 ISF가 다시 이번엔 정맥 주변의 PVS로 이동해서 결론적으로는 림프계, 혈류, 간을 통해 소변으로 대사노폐물이 배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혈관과 같이 그린패틱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서 대사노폐물이 제거가 안 되면 PVS 공간이 넓어지고 막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추가적으로 이럴 때에는 물 분자의 확산성이 정상일 때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로 들어가 보면, 먼저 이 연구의 필요성은 첫 번째로 PD와 글림패틱 시스템 간의 연관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실험동물 외에 사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중요한 연구 목적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알프스 지수와 PD의 진행 간의 관련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프스 지수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영상 기법인 DTI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 DTI 영상 기법은 뇌 같은 조직에서 물 분자의 확산성을 측정해서 신경섬유 다발의 연결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알프스 지수는 PVS 공간에서의 물의 확산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오른쪽 혈관과 PVS 공간은 알프스 지수가 낮겠죠? 왜냐하면 물의 확산성 정도가 낮기 때문에. 여튼 그 지수와 PD의 관계를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글램패틱 시스템이 초기부터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PD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와 시누클레인오패티의 발병 기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나온 개념들이 많고, 뒤에서도 이 개념들의 연결성을 볼 것이라서 도식화를 해보면, 먼저 글램패틱 시스템이 저하가 되게 되면 알파 시누클레인이 축적이 되게 되고, 그러면 알프스 지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IRBD고, 그 다음에 PD나 DLB나 DLB나 MSA와 같은 시누클레인오패티가 나타나는데, 이 연구의 필요성은 얘네 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싶은 거고, 이 연구의 목적은 이 알프스 지수와 이 과정, 이렇게 PD로 진행되는 과정의 연관성, 그리고 글림패틱 시스템이 이 알파 시누클레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네,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결론은 두 개인데, 첫 번째 큰 결론에 대한 근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거는 이 알프스 지수가 healthy control in HC, 그 다음에 possible IRBD인 PIRBD, 그 다음에 PD 순으로 점점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고, 이 결과의 조금 새로운 점은 글램패틱 시스템이 PD의 초기부터 손상을 입게 되어서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까지 점점 손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근거를 통해서 바로 이 관계를, 이 방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과거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인데요. 글램패틱 시스템이 저하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노출이 지속적으로 될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 시누클레인 가까이에 있는 아까 봤던 아쿠아포린4, 그 물이 이동하는 그 단백질이 분국화에 악영향을 입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쥐에 알파시누클레인 피브릴을 주입했을 때 모두 글림패틱 시스템의 저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글림패틱 디스펑션이 알파시누클레인의 축적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알파시누클레인이 글림패틱 시스템의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분들께서 가설을 내리신 것인데, 바로 여기 사이클에 관한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알파 시누클레인오패티의 초기부터 알파 시누클레인이 축적되고, 그 다음에 글림패틱 디스펑션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알파 시누클레인이 축적되는 사이클을 통해서 이 과정이 심화되면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추가적인 근거는 알파시누클레인의 축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전으로 글림페틱 디스펑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큰 결론 첫 번째는 글림페틱 디스펑션은 알파시누클레인과 큰 관련이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결론에서는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프 유형에 따라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에는 그래프가 A, B, C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세 그래프의 공통점은 가로축이 알프스 인덱스고 세로축이 스코어 점수라는 건데요. 어, 알프스 지수가 높다는 건 당연히 글램페틱 시스템이 원활하다는 뜻이겠죠. 그 A 그래프에서 RBDQ HK2 스코어라고 적힌 저 Y축의 저 스코어 저 테스트가 뭐냐면 RBD 퀘스천웨어 홍콩 파트 2라는 것입니다. 즉 RBD에 관한 퀘스천웨어인데 수면 중 비정상 행동 정도를 측정한 점수고 이 점수가 높을수록 질환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UPDRS-3D와 같은 경우에는 Unified PD Rating Scale로서 PD의 운동 증상 점수로서 이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질환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알프스 지수가 높을수록 즉 글림페틱 시스템이 원활할수록 스코어 점수가 낮아져서 병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 세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각 A 그래프와 BC 그래프의 집단이 다른데 A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Possible IRBD, BC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sRBD라고 RBD를 심텀으로 가지고 있는 파킨슨병 환자와 EDS, 즉 Excessive Daytime Sleepiness라고 과도한 낮잠 시간을 가지는 파킨슨병 환자 그룹에서 측정한 것으로 이 세 가지 그룹 모두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에 대한 좀 더 보충적인 근거 세 가지를 제시할 건데, 첫 번째는 과거 논문 결과, 현재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결과들의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먼저 과거에 첫 번째로 서파 수면이라는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 글림페틱 시스템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단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아래 그래프를 보셨을 때 왼쪽 동그라미 부분이 슬로우 웨이브 슬립 부분인데 렘 수면과 수면 사이클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렘 수면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파 수면에도 이상이 생겨서 글램페틱 시스템이 원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는 water diffusency, 즉 알프스 인덱스가 헬스 컨트롤에서 렘 수면이 전체 수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렘 수면이 잘 일어날수록 알프스 지수가 높다. 즉 글림페틱 시스템의 기능이 원활하다는 것으로 첫 번째 근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RBD는 또한 일주기 리듬의 장애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 결과에서 IRBD가 렘 수면에서도 이상을 느끼고 넌 비렘 수면에서도 뇌파에서 이상을 느꼈다는 점을 종합해서 고려해 봤을 때 바로 RBD, 렘 수면 행동 장애가 글림페틱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앞서 나왔던 EDS에 관련된 것입니다. EDS가 바로 Excessive Daytime Sleepiness였는데 이게 바로 PD의 전조 증상 중에 또 다른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EDS 증상을 가진 파킨슨병 환자들의 질병 심각도가 글림페틱 시스템과 큰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로는 과거의 이제 연구 결과인데 헬스 컨트롤 중에서도 수면이 자꾸 파편화되는 형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흑색질의 알파 시누클레인 어그리게이션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프래그먼티드 슬립 역시나 알파 시누클레인에 의한 PD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래프의 총 결론은 슬립과 글림페틱 시스템과 알파 시누클레이너패티의 연관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바로 이 그래프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 그래프는 앞선 그래프의 X축과 Y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룹이 다른데 이 그룹은 Cognitively Impaired PD라고 해서 인지적으로 손상을 입은 PD 그룹입니다. 수명보다는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서 또한 알프스 지수와 이 스코어의 점수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을 하기 앞서 이 그래프에 대한 좀 더 심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먼저 AB 그래프를 보셨을 때 A 그래프는 X축이 알프스 지수, 하지만 Y축이 시간에 따른 모카 테스트의 변화율입니다. 모카 테스트라는 건 몬트리올 코그니티브 어세스먼트로 인지기능 평가입니다. 이 테스트는 앞서 두 가지 테스트가 더 나왔었는데 그 테스트랑 다른 점이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점수가 잘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에 가깝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그래프에서 앞선 그래프와 달리 비례 그래프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해석을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알프스 인덱스가 높을수록, 즉 글림패틱 시스템 기능이 양호할수록 인지 기능 저하가 덜하거나 인지 기능이 더 잘 보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프스 지수가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 기능 예후 예측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B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A그래프보다 해석이 조금 모호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B그래프는 A그래프와 다른 점이 X축이 시간에 따른 알프스 지수의 변화량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A 부분의 X축이 사실은 베이스라인 알프스 지수입니다. 즉 초기 알프스 지수인데 이 초기 알프스 지수가 높을수록 A 그래프는 양의 방향으로 가지만 B 그래프는 초기 알프스 지수가 높다는 건 한마디로 알프스 지수의 감소폭이 그만큼 두드러지게 더 작아진다라고 해석을 해서 A 그래프의 X축 양의 방향은 B 그래프 X축 음의 방향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두 그래프의 비례 반비례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그래프를 종합해 봤을 때 글림패틱 시스템의 기능이 인지 기능의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 기능 역시도 PD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도 정리가 되고 또한 추가적으로 PD의 유지가 알파시누클레인뿐만 아니라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 축적과도 관련이 있고 놀라운 건 이 세 가지 단백질이 축적이 서로 촉진시켜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파시누클레인뿐만 아니고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이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아밀로이드 베타의 제거가 감소돼서 더 축적이 되면 알파시누클레인의 디포지션이 증가돼서 결국 이게 PD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 결론 두 번째는 그래서 글림패틱 펑션이 좋을수록 만약에 파킨슨병 환자 중에 인지 기능을 앓고 있다면 그 인지 기능 저하를 앓고 있다면 그 저하가 약화되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지만 글림패틱 펑션이 안 좋아진다면 알파시누클레인과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단백질의 축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연구에서 알고 싶었던 글램페틱 시스템과 이런 시누클레이노패티의 관련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아볼 수 있었고, 이런 병들의 조기 증상까지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 연구의 리미테이션과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리미테이션은 첫 번째로 PIRBD 진단의 정확도입니다. PIRBD는 수면다원 검사 PSG를 통해서 RBD로 확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RBD 환자들이 대부분 DLB라는 루이스체 치매로 이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초기 DLB 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수면다원 검사를 안 받았으면 RBD일 수 있는 병을 PIRBD로 오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실제로 이 실험에서 PIRBD 환자들 간의 테스트 스코어의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따라서 PIRBD 그룹핑을 잘못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PSM이라는 성향 점수 매칭인데요.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변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PSM 방법 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잔여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베타나 파우 단백질과 같은 다른 병리적 바이오마커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로, 단일 기관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찰 연구로서 글림패틱 시스템에 인터벤션을 가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알프스 지수를 이용한 DTI 영상 기법을 활용했는데 이 영상 기법이 실제로 알프스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세 가지. 첫 번째는 알프스 인덱스가 초기부터 임상 단계까지 PD의
거치면서 이렇게 PD가 심화되면서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알프스 지수가 PIRBD와 PD의 병의 심각도를 임상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알파 시누클리노패티와 글린패틱 시스템과 PD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PPT 제작에 활용된 출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정도 있으시면 네 번째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발표 잘하네요. 네. 일단 파킨슨병과 그다음에 IRBD에 영향을 어떤 질환들이 미치는지를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쭉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걔네들의 실증적인 임상적 증상과 연관성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봤죠. 통계적 분석도 좀 다양하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다 종합을 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아까 그 뇌 노폐물을 제거해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글림페틱 시스템이 이런 질환에 있어서 강력한 프리벤티브 팩터 예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이제 요게 네, 굉장히 잘 그려주신 것처럼 이 질환과 이 요인들이 요인이 질환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질환이 요인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영향성도 있고 그게 또 다른 요인이나 다른 임상 증상으로 더 퍼져나가는 경향성도 보이기 때문에 얘네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음, 네, 좋네요. 자, 세 번째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네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불면증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2, 3학번 김도현 학우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면장애 일종인 불면증, 그리고 불면증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김도현입니다. 네, 사실 제가 불면증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극복해 볼 겸 불면증에 대해 좀 알아보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주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은 불면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엔 신경계와 어떠한 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어 개 정도의 질환과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불면증은 보통 잠에 들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불면증의 증상은 사실 이거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나치게 일찍 잠에서 깨는 것, 자다가 자꾸 깨거나 깬 후에 더 이상 잠이 들지 않는 것, 그리고 야간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 잠을 자도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 부족한 수면으로 일상생활에서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피곤함, 무력감, 의욕저하, 감정 조절의 어려움, 낮 시간의 졸림, 잦은 실수나 사고, 과다행동, 충동성, 공격성과 같은 행동 문제 등의 증상을 겪는 게 모두 불면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의 진단은 피츠버그 수면 질 지수, 불면증 심각성 지수, 활동 기록기,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 피츠버그 수면 질 지수는 최근 한 달 동안 수면의 질과 수면 장애를 평가하는 자가 보고식 설문 도구로 총 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나쁨을 이야기하고 총점 5점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PPT 한 장으로 가져오느라고 이게 원래 객관식인데 이렇게 주관식으로 일부를 좀 추려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정확히 점수를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수면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는 다들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3, 4시에 자는 건 당연히 점수가 높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자가 보고식 진단을 통해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불면증 심각성 지수가 있는데 얘는 인지된 불면증 심각도를 정량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ISI라고도 하는데 이 점수가 8점 이상이면 불면증으로 진단하고 15점에서 21점 정도를 중등도 22점에서 28점도를 중증 불면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활동 기록기는 일주일에서 수주간 정도 착용을 하면서 수면과 각성 상태를 기록해서 수면 패턴과 일주기 리듬을 평가합니다. 여기에서 이 스마트워치 같이 생긴 거를 사진으로 달아놨는데 우리가 스마트워치 차고 자면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잠을 얼마나 많이 잤는지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그게 사실 활동 기록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데이터를 쌓아서 내가 나의 수면의 질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다원 검사는 수면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수면 중 뇌파, 방구 운동, 근육의 움직임, 호흡, 심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동시에 수면 상태를 비디오를 통해서 녹화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서 얻어진 기록들을 분석을 해서 수면과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된 불면증의 치료는 수면 환경요법, 수면 인지 행동 치료, 이완요법, 광치료 등의 여러 치료법이 적용됩니다. 광치료는 아까 현우 선배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었고 하는데 빛을 쐬어줘서 이제 내 수면 주기를 조절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수면 인지 행동 치료예요. 그래서 수면 일기를 작성을 해보고 이에 맞춰서 수면 습관을 바꾸는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고 다른 원인 질환에 의한 불면증의 경우에는 그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함께 병행하면서 불면증을 치료합니다. 그러면 불면증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인지 기능과 정서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수행 능력의 장애, 집중력 저하, 짜증, 정서적인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건강에도 아주 여러 악영향을 미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영향을 미치지만 신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불면증 환자 및 정상인에서 수면의 질 저하의 신경과학적 기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많은 부분이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루는 이론 중 하나는 과활성화 이론이 있습니다. 이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의 과활성화가 불면 증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불면 증상이 있을 시 이제 정상 대조군과 비교를 하면은 수면 중은 물론 평소에 깨어있는 각성 시에도 심박수, 피부 전도, 혈관 수축이 증가되어 있고 기초 대사율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피드백 연구에서도 불면증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전두근의 긴장도가 모든 단계에서 더 높았고 스트레스 반응 검사 시 심장 박동수와 피부 전도의 변화 정도가 정상인보다 더 작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평소에도 자율신경계가 과각성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과활성화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뇌의 구조적인 변화들도 일어나고 작업 중 수행 활성도가 감소하는 현상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뇌영상을 이용한 구조적, 기능적, 생화학적 연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적 영상 연구인데 얘는 주로 해마랑 전두엽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해마에 대한 연구는 꽤 많이 엇갈립니다. 일단 처음에는 리에만의 연구에서 불면증 환자에서 양쪽 해마의 부피가 정상인에 비해 감소한 것이 보고되었고 비슷한 연구로는 타키의 연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면 시간과 해마의 부피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면증 환자에게서 해마의 부피 변화가 아예 없었다는 이제 보고 또는 해마의 부피가 증가하기까지 했다는 보고도 나와서 불면증과 해마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교해서 전두엽의 구조적인 변화는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나 등의 보고에서는 불면증 환자의 왼쪽 안아 전두 피질의 회색질 밀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고, 윙컬만 등의 연구에서도 불면증 환자의 오른쪽 하전두에서의 밀도 감소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의 경우에서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회백질 밀도가 감소하고 충분한 수면을 다시 보충을 하면은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윙컬만의 연구를 좀 더 살펴보면 불면증 환자들은 건강한 수면을 취하는 대조군에 비해서 양쪽 부리촉 전대상 피질 RACC의 부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RACC 부피 증가는 수면의 질이 더 나빠질수록 더 커지는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만성 수면 장애에 대한 뇌의 보상적인 반응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면증은 뇌의 다양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음으로는 기능적 뇌영상 연구를 볼 텐데요. 여기서는 불면증 환자의 경우 fMRI 작업 수행 중 뇌측 하부 전전두엽 피질에서 활성도가 감소하였는데 치료가 끝난 후에는 다시 활성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면증으로 인한 기능적인 변화는 완전 회복 불가하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진은 불면증 환자와 이제 대조군의 두 가지 언어 유창성 과제 수행 중 뇌 활성도 변화를 보여주는 fMRI 결과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통해서 Letter Fluency Task랑 Category Fluency Task 모두에서 불면증 환자와 대조군 참가자 전반에 걸쳐서 좌측 하전두엽 그리고 뇌측 전전두엽 시각 피질, 뇌측 측두엽 피질에서 이제 전부 다 활성화가 됐고 특히 Letter Fluency에서 이제 좌측 하전두에서 조금 더 높은 활성도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근데 C랑 D를 에서 보면은 이제 대조군에 비해 불면증 환자는 두 과제에서 모두 좌측 화전도해와 내측 전전도엽 피질 활성화가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불면증 환자의 작업 기억과 연관된 전두엽 부위의 활성도가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체적인 과부하 가설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불면증으로 인해 전두엽 부위에 가해지는 부하가 초기적으로는 이제 반응적으로 일어나는 활성도의 증가 그리고 뇌 가소성으로 인한 부피의 증가 정도로 소화가 되는데 얘가 부하가 반복적으로 주어져서 축적이 될 경우 과사용 위축이 일어나서 활성화될 수 있는 전체 세포 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활성도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불면증으로 인해서 다른 뇌 기능에도 영향이 가는데 뇌 이제 분자 청소 기능에도 영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교수팀 연구팀에서 연구를 한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수면 부족은 인간 뇌의 분자 제거 기능을 손상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수면을 박탈당할 경우 이 인간 뇌에서 분자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고 이러한 손상은 이후의 수면으로도 온전히 보상이 되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전두엽, 측두엽, 부정엽 및 대상피질 영역에서 추적자 제거가 가장 많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분자 청소를 이제 추적자를 이용해서 한 건데 여기 두 사진이 똑같은 실험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을 먼저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색깔만 살짝 다르게 해서 빨간색이 더 가까울수록 추적자의 축적 농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분자 청소가 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A그룹을 보면 수면 박탈이 일어난 그룹이고 B그룹은 수면을 충분히 취한 그룹이고 C는 그거 두 개를 비교한 건데 여기서 보면은 수면 박탈된 쪽이 이제 훨씬 빨간색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왼쪽 사진에서는 조금 이제 축적이 일어나지 않은 쪽을 더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림인데 얘는 그래서 A그룹이 마찬가지로 수면이 박탈된 그룹, B그룹이 수면을 충분히 취한 그룹인데 A그룹이 이제 가운데 부분이 더 짙은 파란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사실 그러면은 오히려 추적자가 침투를 못해서 좋은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뇌는 수면을 통해서 이 추적자가 뇌 전체적으로 세포 외 공간으로 확산되고 노폐물 제거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룹은 수면을 박탈당해서 이 확산 단계조차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정리한 걸 보면 수면 그룹이 수면 박탈 그룹에 비해 추적자 침투율도 높고 노폐물 제거 기능도 더 활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회색질과 백색질 모두에서 일어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 청소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경우 뭐 타우 단백질과 같은 것들도 제대로 청소가 되지 못해서 이후에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쉽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화학적 연구를 보면 이거는 보통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연구에서는 막 24시간 수면 박탈 후 뇌교에서는 가바의 농도가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뤄진 피질 관한 연구에서들은 공통적으로 가바의 농도가 감소한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바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불면증 환자의 회백질에서는 인산 크레아틴의 농도가 감소했다라는 연구 또한 있는데 이는 불면으로 인한 보상 반응으로 인해 회백질에서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하였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자료를 보면 원발성 불면증 환자랑 정상 수면 대조군 간의 뇌 가바와 크레아틴 비율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의 수치가 확연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왼쪽 자료 여기는 이제 그
원발성 불면증 환자들의 가바 수치 그리고 수면 중 각성 시간 이걸 와소라고 부르는데 이것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A에서는 여기는 슬립 스크린 수면 다운 검사고 B는 입원 수면 다운 검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슬립 스크린은 수면 다운 검사의 첫 번째 밤이어서 여기에서 원발성 불면증 외에 다른 수면 장애나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배제하기 위한 첫 스크리닝입니다. 그래서 여기 A에서는 이제 다른 원인에 의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한 결과고 B는 스크린으로 인해 이제 원발성 불면증 환자들만 있는 입원 검사 결과입니다. 근데 두 결과를 보면은 모두 왓소와 가바 수치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가바 수치가 낮을수록 수면 중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불면증이랑 신경계는 굉장히 많은 연관을 맺고 있는데요. 특히 우울증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 여러 수면 문제를 동반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기분 증상은 호전이 되더라도 불면증이 잔류 증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에게서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하게 되면 렘 수면의 증가와 서파 수면의 감소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파 수면이 마지막 가장 여기 가장 느린 스립 웨이브를 가지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정상인의 수면 주기인데 여기서 깊은 잠과 렘 수면을 반복하면서 렘 수면이 점차 길어지다가 잠에서 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에게서는 이 렘 수면의 잠복기가 점점 짧아지고 렘 수면의 밀도는 높아져서 그래서 당연히 서파 수면 또한 이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관련 증상은 하루 주기 리듬, 결국 멜라토닌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우울증의 정신병리와 멜라토닌 조절 또는 주기 리듬 변화가 1대1로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알츠하이머 또한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노화에 따라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하는데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그 감소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되는 손과 셈이 노화에 따라서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이제 멜라토닌의 수용체 또한 변해서 이제 멜라토닌의 분비와 작용이 모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총 수면 시간과 깊은 잠은 감소하고 비렘 수면 중 조금 더 얕은 단계인 1, 2단계의 비렘 수면이 증가하며 수면 중 각성 빈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악화되게 됩니다.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머를 초래하고 알츠하이머는 수면 부족을 악화하고 이는 또 알츠하이머의 심화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보이는 거죠. 결국 결론으로는 불면증인 것 같으면 빠른 치료를 받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있습니다. 발표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세션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경계 회복에서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역할이라고 해서 이제 네, 우리가 흔히 장내에 있는 미생물, 정상세균총의 역할이 뇌 활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네,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에 관해서 이제 이 김다인 학우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ot sleep brain axis와 관련해서 이제 신경 회복과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할 21학번 김다인입니다. 어, 어찌됐든 이 수면과 관련해서 좀 최신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주제이고 아무래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보니까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고요. 이제 차례대로 이제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왜 제가 이 주제를 선택을 했고, 이번 발표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발표의 가장 근간이 되는 gut-brain axis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경 회복과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본 후에 이러한 이제 실험적인 연구 결과가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고 이걸 이제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이걸 활용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상을 해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입니다. 왜 브레인 리커버리, 즉 뇌 회복에서 이 장내 미생물을 고려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사실상 뇌 회복 연구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브레인 인저리 연구들은 보통 재활치료나 약물치료, 수면 시간 이런 연구 주자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로바이오타, 즉 장내 미생물이라는 것 자체가 뇌랑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을 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러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랑 이제 수면,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오타랑 이제 뇌 회복,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이게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수면의 구조와 질, 그리고 뉴럴 리페어에 이제 폭넓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가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gut-brain axis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gut-brain axis는 이제 크게 이제 소화계, 그다음에 신경계, 내분비계, 뭐 다양한 대사 경로, 면역계 정말 폭넓게 많은 기관계가 얽혀 있고 설켜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크게 구성 요소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뇌와 이제 gut가 연결되어 있는 베이거스 nerve, 즉 미주 신경이 이제 장의 스트레스의 정도를 바로 이제 감지를 하기도 하고 이제 사이토카인, 즉 이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이런 물질 등을 통해서 이제 면역 시그널링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가바나 아니면 세로토닌, 그다음에 숄트 체인 패티 애시드라고 단순 지방산과 같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얼 메타볼라이트 대사 산물들도 여기에 이제 관여하기도 하고요. 이제 HPA 액시스, 즉 코르티솔을 분비함으로써 스트레스 반응을 촉진하는 이런 엔도크라인 내분비계도 겉브레인 액시스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gut-brain axis가 과연 수면에 대해서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보통 저희가 수면을 잘 하게 된다면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제 시스템의 콘솔리데이션이 잘 일어나고 신경 회복이나 아니면 리플레이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뇌의 이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 스핀들이나 아니면 리플이나 이런 활동들도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제 반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수면이 만약 저해가 된다면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즉 신경 가소성이 매우 저하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뇌의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 따라서 신경 뉴로제네시스가 이제 저해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수면은 즉 이제 시냅틱 리페어 그리고 글램페틱 클리어렌스가 이제 같이 존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램페틱 클리어렌스는 저희가 수면 시간 동안 이런 뇌의 이제 간질의 공간이 확실히 확장이 되면서 이제 뭐 아밀로이드 베타나 아니면 타우 프로테인 이런 이제 노폐물의 제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면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러한 이제 노폐물이 제거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다음에 뉴로 인플레메이션 자체가 이제 억제되면서 이제 리커버리가 당연히 저해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이제 신경 회복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슬립, 한마디로 수면의 구조와 질 두 가지의 영향을 다 미치게 됩니다. 특정 연구 논문에서는 점프리, 한마디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하지 않는 쥐에서는 이제 렘 수면이 저하되고 세타 파워가 이제 저하되고 이런 슬립이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한마디로 파편화되면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이제 슬립 스테빌라이저, 한마디로 수면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이 아니냐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뇌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정 논문에서는 이 FMT는 이 Fecal Microbiome Transplantation, 한마디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한 경우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뇌졸중 연구 모델인 이제 마우스 모델을 이용을 했는데 이 Fecal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한 이제 쥐들에게서 그 뇌졸중 이후에 리커버리가 이제 향상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쇼트 체인 패티 애시드를 이제 생산하는 박테리아, 그 다음에 운동 기능과 인지 기능이 같이 향상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한 이제 뉴로 인플레메이션이 억제되는 것도 이제 같이 이 논문에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 차례대로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거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수면의 구조와 질에 영향을 미친 그 논문이었는데, 처음에 이 논문을 봤을 때 그 쥐가 야행성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논문을 보다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싶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라이트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쥐가 자는 시간이고 다크가 쥐가 깨어 있는 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즉 쥐가 이제 자고 있는 시간대 보시면 그 AIMD가 이제 점프리 마이스, 한마디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하지 않는 쥐거든요. 이제 그 컨트롤군에 비해서 이제 웨이크 타임, 토탈 타임이나 아니면 듀레이션 자체가 약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넘버 오브 에피소드 자체도 웨이크가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프래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다크, 즉 쥐가 자야 하는 시간대도 이제 컨트롤군에 비해서 깨어있는 시간이 줄어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잘 깨어 있지 못하고 자꾸 잠이 온다는 거겠죠. 그러고 이제 그 이 논램, 그다음에 램 수면 둘 다 이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러니까 논램 수면과 이제 램 수면은 둘 다 이제 어 뇌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 대조군에 비해서 NRM 그 논램 수면이 이제 라이트, 즉 자야 할 시간에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램 수면도 같이 감소를 하면서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이제 피규어도 거의 비슷한 피규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밑에 이제 타임이 약간 투명한 시간대는 쥐가 자야 하는 시간이고, 약간 좀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공간이 이제 쥐들이 일어나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웨이크 타임을 보게 되면 컨트롤군에 비해서 AIMD는 이제 좀 위에 있죠. 한마디로 깨어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상황인 거죠. 그럼으로써 약간 이것과 이것,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다 이제 같은 뜻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통합을 해서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수면의 이제 구조와 질 둘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로 이제 뉴럴 리커버리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제 논문에서 이제 가져온 피규어인데요. 사실 이 논문 피규어가 너무 좀 복잡해가지고 좀 제일 약간 간단한 걸 가져왔는데, 이 논문은 이제 나이가 든 이제 마이스, 그다음에 어린 마이스를 가지고 실험을 한 연구 논문이에요. 보통 이제 이 연구 논문의 가설 자체가 나이가 든 마이스들은 아무래도 장내 미생물이 이제 원활하지 않고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나이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로축에 있는 폭스P3는 이제 트래그셀, 한마디로 T셀을 억제하는 세포의 이제 전사인자입니다. 즉 이제 폭스 P3는 그냥 트래그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B를 보게 되면 이제 젊은 G의 경우에 폭스 P3 한마디로 트래그셀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한마디로 T셀을 많이 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밑에를 보면 이제 T셀이나 IL-17 둘 다 이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과 T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든 경우, 한마디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T셀이 많고 사이토카인이 많다. 즉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다양한 측면들의 이제 실험적인 에비던스가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ut brain axis에서 short chain fatty acid가 굉장히 중요한 브레인의 메신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세테이트는 이제 마이크로글리아의 과활성을 억제를 하고 있고, 부티레이트는 이제 BDNF 같은 약간 항염증 물질들의 발현을 촉진을 시킵니다. 이러한 부티레이트와 아세테이트는 이제 BBB, 한마디로 혈액과 뇌의 장벽을 통과를 하면서 마이크로글리아를 적절하게 억제를 하고, 이제 신경 가속성을 촉진을 하면서 겉브레인 슬립 엑시스 이 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면역계나 아니면 내분비계 또는 베이거스 너브 다른 이제 패스웨이에도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진의 하단에 나와 있다시피 이러한 것은 이제 뭐 섬유질이 풍부한 이제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등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에서 나오는 이제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숄트 체인 패티 애시드가 이 겉브레인 엑시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가 이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장내 미생물이 이제 신경의 염증 반응을 조절한다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장내 미생물들은 이제 T셀이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IL-17과 같은 사이토카인들, 그리고 마이크로글리알의 그 액티베이션 등을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염증 조절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염증 반응은 사실 저희가 뇌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장내 미생물의 다양한 이제 셀들과 사이토카인과 이제 마이크로글리아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제 다양한 대사산물들, 한마디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이런 염증 반응이 뇌 회복에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겉브레인 엑시스를 우리가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미래의 연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약물들, 즉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이제 식단들과 함께 수면과 관련된 치료를 했을 때 뇌 회복에 대한 이제 연구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두 가지 연구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마우스 모델, 즉 이제 동물 실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우스로 모델로 사용을 한 연구 논문에 대한 결과를 과연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점도 존재하고, 이제 아까 봤다시피 겉브레인 액세스가 너무 다양한 경로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제 그 굉장히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은데 그에 대한 프로파일이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제 개별화된 프로파일링을 하고 매핑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이제 뭐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한마디로 외상성 뇌 손상이나 아니면 뇌졸중 또는 이제 노인성 인지저, 이런 이제 뇌 손상에 대한 정신 질환에 굉장히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해보았는데,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면의 구조와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런 수면은 당연히 뇌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한 경로, 뭐 염증 반응이나 아니면 수면의 구조와 질 등을 통해서 이제 뇌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에 있어서 겉브레인 액세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겉브레인 액세스에 대한 인과관계, 그리고 다양한 동물 실험,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개별화된 이제 매핑이나 프리시전 메디슨, 한마디로 정밀의학에 접목을 한다면 정말 수많은 뇌 손상에 대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측면을 적용을 해본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장내 미생물 자체가 이 이제 정밀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시사를 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발표에 활용된 이제 레퍼런스 드리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서 질문 있으시면 하나 겠습니다. 혹시 연구에서 미생 개별 미생물에 더 적대는 아직 아니고 그냥 마이크로바이옴처럼 총체적인 차원에서만 아직 부족해요. 그 미생물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특정
약간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논문이 어떻게 설계가 됐냐면요. 이 AIMD라는 것 자체가 한 글자씩이 다 항생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AIMD 즉 네 가지의 항생제를 이용해서 쥐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있는 그 미생물들을 다 죽여버린 상태에서 실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생제를 무엇을 썼냐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떤 것을 남기고 실험을 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연구들이 이런 식으로 항생제를 이용함으로써 동물 실험에 지금 접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매핑이나 이제 정밀하게 이제 시도를 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수면을 방해하는 것까지 저항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 수면이 셀 프레그멘테이션에 따라서 그걸 저항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그 과제의 영향을 혹시 연구에서 어떤 해보고 음. 그러니까 수면의 구조와 질, 한마디로 그것과 신경 회복에 대한 그걸 분리를 해서 연구를 하는지 아니면 같이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일까요, 혹시? 어, 일단 제가 찾아봤던 레퍼런스들은 대부분 그거를 같이 연구를 하는 논문들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뇌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관련성은 사실 너무 많이 입증이 돼 있는 상태고, 그냥 이제 어소시에이션에 그냥 마이크로바이옴만 붙이고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디스커션이나 아니면 이런 시사점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할 때는 대부분의 논문이 같이 서술을 하고 있지만, 제가 발표를 할 때 좀 쉽게 전달을 하고자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질문. 이 점은 이제 아까 말했던 리미테이션과도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겉브레인 액세스가 이제 아무래도 너무 많은 이제 관계들이 얽혀 있고, 이제 인과관계가 이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좀 그 논문들이 그거를 약간 정제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이제 뇌졸중을 가지고 있는 마우스 모델로 시작을 해서, 나는 아예 마이크로바이옴과 신경회복, 즉 뇌의 질환에 대한 것만 연관성을 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관련성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논문들도 디스커션에 사실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신경 회복이 일어난 걸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계를 통해서 이제 신경 회복에 영향을 미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한계점을 이제 연구 설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좀 정제를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 쓰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5개 메인 세션 모두 진행해 보았는데요.